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살펴보았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득표율을 보니까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라. 대통령 선거 때는 24%였는데 오히려 득표율이 증가했더라. 아주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왜 몰락하지 않는가. 대통령 탄핵까지 됐는데 각종 수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국가에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많다는 거예요. 한국도 제법 많겠죠.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니까. 종교국가인 이란에도 알게 모르게 많잖아요. 근대국가 수립이 불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민주당이 반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행보를 하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탄탄하게 있으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죠. 반시장적 정책을 난 시행하겠어. 특히 이제 부동산 가지고 많이 그러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용납이 안 되죠.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안 돼.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정부 행보를 하겠어. 무슨 소리야? 안 돼. 공산주의 국가의 뭐 그런 퍼주기 그거 안 돼. 또 갈등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그런 행보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수호 세력이기도 하죠. 그런 세력이 없으면 한국은 벌써 공산화되고 북한에 한때 정부가 넘어갔겠죠. 그래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또 중요한 일들 살펴봐야 되겠죠. 문재인은 친중공 반일 외교를 함으로써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친대륙 반해양 세력임을 드러냈다. 사실이죠. 문재인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문재인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 했죠. 안 하겠다.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했죠. 자기 국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데 받아낸 게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다. 그냥 자기의 성향 때문에 그냥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배치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중국 욕을 받아들이려면, 좋아. 그럼 나 배치 안 할게. 너희들 뭐 할 건데?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추가 배치를 안 하려고 하면. 근데 거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한 거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중국 내 정식 서비스,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등
핵심적인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풀렸다. 또한 롯데마트 등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철수나 폐업으로 이어졌다. 뭐 계속 제재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국방을 함부로 외교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외교수단으로 삼았으면 성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성과도 없었다. 중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기극이었다. 뭐 다 사기극이죠 뭐. 한한령을 해제해라. 다 자유롭게 중국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게 해라. 우리 기업 이익 침해하지 마라. 그러면 사드 배치 추가로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사드 배치를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시스템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미국 MD 체계는 그렇죠. 뭐냐?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부터 낙하까지 전 단계에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다. 그렇죠. 한국이 중요하죠 이게. 문제는 북한이 한국이 발사하는 미사일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필요 없고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방어만 독자적으로 구축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참한 것이다. 아 우리는 뭐 북한만 방어하면 돼. 그럼 우리 능력으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미국이 이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문재인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KMD는 그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다.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한국에?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북한 단독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겠죠. 아니 중국 미사일 방어도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 미사일도 감시해야 되고. 또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한국이 전쟁이 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이 침공을 해요. 당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이죠. 미군이죠. 또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그 주변에 일본 빼고 어디 있나요? 딴 데는 다 멀리 있지. 일본이 미사일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미사일 체계에 참여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아,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 북한이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망설이게 되겠죠. 핵 공격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한국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린 북한만 상대해. 뭐 미국에 뭐 미사일 공격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공격 안 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 들지 한국 편 들 것 같냐는 거예요. 즉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은 곧 한국의 국방력 무력화를 뜻한다. 반드시 참여해야 할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을 통해 얻은 수확 같은 것은 없다.
없었다.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 안 하겠다. 중국이 하지 말아 했겠죠. 그 얻어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주권을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그러니까 그렇죠. 아, 우리는 나의 조국은 북한인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일체화되어 한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안보 시스템을 말한다.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혼자 침공하는 게 아니라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경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핵심 목표이다.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는 거죠. 중국, 러시아 견제는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견제가 돼야지 함부로 침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견제 안 되네? 자, 한번 한국 한번 정복해볼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22개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 그 결과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침공하는 북한을 격퇴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일본군이 참전하였다면 한반도 전체는 한국이 되었을 것이다. 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스스로 무장 해제해서 그렇지. 당시 일본군이 있고 6.25 때 참전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미군이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한반도 전체가 그냥 통일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의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군은 일본군이 손쉬운 먹잇감, 달리 얘기하면 천적이었다. 중일 전쟁을 봐라. 중국군을 잘 알고 거의 중국 본토의 핵심 지역을 다 먹었잖아요. 사실 중국을 가장 잘 상대하는,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상대하는 군대는 사실 일본군이었죠. 그래요. 그건 과거 이야기고 그걸 알아야 된다. 북한을 침공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침공한다. 혼자 침공하지 않는다. 그럼 그대들을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 있냐? 가까운 곳에 일본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 북한은 지원받기가 굉장히 편하죠. 중국, 러시아 다 강대국이고. 한국은 어디로부터 지원받을 거냐는 거예요. 한국이 해양 세력에 속한다고 하지만 해양 세력에 속한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는 매우 어렵다. 근거리에서 한국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한미연합은 필수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래요. 중국, 러시아는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일본 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성되면 한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거 6.25 때도 보면 그런데 중국, 러시아랑 같이 침공할 건데 어떻게 대응하지? 누구나 그럼 알잖아요. 아, 미군이 중요하고 또 우리를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일본이 중요하겠구나. 아, 그러면 한미연합을 해야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대부분이 반일 인사가 되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면 그것이 아무리 한국과 한국인에게 이롭다고 하더라도 성사될 수 없다. 그러한 걸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인사들은. 계속 스토리를 만들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징용공 문제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을 뒤집어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뒤집었죠. 판결 이후 정부는 일본 기업 재산 몰수를 시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대응을 했죠. 실상 징용공과 관련해서는 현 시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징용공이 뭔지를 잘 모르죠. 또 한국 근로자를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일본이 한국인들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날조다는 역사만 배우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가르쳐 주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노예처럼 대했고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법과 계약대로 한국인을 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일본 또는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 시대에서 알 길은 없다. 그럼 그때 일본 기업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법과 계약대로 한국인을 대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불법적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해당된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죠, 뭐. 그러면 한국인들은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과연 한국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일까?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러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40년 무렵 일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한국인이 그렇다는 거죠. 일본의 직장은 한국인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개발된 국가에서 한국에 많이 건너오죠. 그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은 격차는 있었고 한국인들에게 일본이라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일본 가서 직장을 얻고 싶어 했다. 그것은 많이 확인되죠. 야마토 종족은 일본 종족이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한국인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국인을 준 일본인으로 대했고 일본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사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노예 취급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제국인이 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주변 종족들은 한국인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은 한국인들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고 제국인이 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한 것도 사실이고 학도병 모집한다니까 경쟁률이 45대 1이었잖아요. 저 예전에 확인했죠.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보장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을 노예 취급했다. 이것은 거짓이 되잖아요. 한번 사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통해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대우를 살펴보자.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훈은 1921년 10월 4일 경상남도 울산군의 빈농 가정에서 5남 5녀 중 마지로 태어났다.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건너가 부자가 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항으로 밀항했다. 불법 밀항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큰 곳에서 활동해야 큰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다시 도쿄로 이동했다.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당시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가장 번성한 최대 도시였다. 운 좋게 당국에 걸리지 않은 것인지 걸렸지만 풀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신격호는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 이 사람이 안 받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신분이 부잣집도 아니고,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는지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면 1944년 와시다 시립학교 야간부를 졸업했다. 자기가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돈 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벌면서 일단 교육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제한이 있었냐는 거예요. 불법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밀항을 했음에도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체류한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뭐 학교를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불법으로 밀항했지만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지간하면 뭐 그 생활상의 자유를 보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교국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1944년 선반용 기름 제조 공장을 세웠으나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공장이 전소되어 큰 빚을 지고 실패했다. 사업도 했다는 거예요. 뭐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패 후 재기하여 비누, 포마드 등을 판매하다가 1948년 껌의 가능성을 보고 롯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롯데 껌을 판매했다. 이건 이제 45년 이후 일이죠. 한 44년까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제한이 있었냐는 거예요. 정치 활동의 제한은 있었을지언정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 당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불법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했잖아요. 한국인들에게는 생활상의 자유가 보장됐다. 확인이 되는 거죠.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이다. 롯데껌을 판매했는데 롯데는 어떻게 지었냐 보니까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트의 슬픔은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이더라. 성은 성은 샤이고 이름을 롯데라고 생각하여 이름만 떼어내 롯데라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 샤는 또 떼고 이름을 지었죠. 롯데라고. 그냥 추측이죠 뭐. 한때 문학 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교코는 와세다 실업학교를 다닐 때 문학 서적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양 봤으니까 다 보죠 뭐. 껌의 품질을 높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초콜릿, 비스킷 등으로 사업 영향을 확장했다. 일본에서 큰 사업가가 된 신교코는 1948년 설립된 롯데제과를 설립했죠. 1967년 한국에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롯데제과를 설립해서 뭐 껌, 초콜릿, 비스켓 등을 팔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967년에 한국에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확인할 수 있죠. 불법으로 밀항한 신교코는 활동에 어떤 제한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는 좋았다는 거예요. 생활사회의 자유는 보장했죠. 정치적 활동은 좀 제한이 아직 있었겠죠. 완전히 일본 국민들은 인정 안 했으니까. 정치적 활동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활동을 제한했죠, 일본은. 그는 한국인만 제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이 똑같이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영역에서는 일본인과 똑같이 대해줬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자유를 보장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교코는 특별한 신분이 한국인도 아니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빈둥의 자식이었고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정상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불법 체류했잖아요. 근데 뭐 불이익 받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한국인도 신교코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뭐 신교코만 특별히 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신교코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 당국이 신교코의 불법 밀항을 몰랐겠는가? 몰랐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학교까지 입학하고 하는데. 한국인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야마토 종족은 어지간하면
준 일본인 대우를 해줬다고 봐야 한다. 한국인은 준 일본인 대우 해줬다는 거예요. 뭐 불법 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게 내버려 두었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이러한 정황이 어, 있기에 한국인 근로자가 노예 취급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사실이죠 뭐. 징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징용, 징병 이런 게 있는데 징용, 징병 이런 문제는 한국인에게만 실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인, 한국인 다 실시했다는 거예요. 1944년 이제 일본이 좀 미국에 밀리죠. 급해지죠. 근데 징용을 하는데 1944년 9월부터 하죠. 또 한국인만 징용했다 이러면 또 이제 막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때는 또 일본인, 한국인 다 징용했다는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 정황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징용공 개인의 문제는 일본의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체적 정황은 그런 거 아니다. 한국인이 뭐 밀항에서 일하고 싶은 곳이 일본이었다. 근데 일본에서 일했으니까 노예처럼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근데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알 수 없죠. 그 말인 거죠. 과거 상황이 어떠하건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수교 때 이미 문제이다. 하여튼 앞에 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상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인지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 보상 문제는 한일 수교 때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한일 수교 이후 지원받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은 한국의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이죠. 만일 민간 기업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 재산을 못 수한다면 한일 수교나 보상 합의는 성사될 수 없었다. 한일 수교 맺었어요. 우리 너희들 민간 기업 들어오면 우리 책임 물을 거야. 그럼 한일 수교가 됐겠냐는 거예요. 보상을 해줬겠냐는 거예요. 이미 보상 합의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재산을 몰수한다? 그건 큰일이죠. 이미 수교를 하고 보상 합의했을 때는 굳이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면 일본 정부는 보상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 당연하죠. 누가 그 자국의 민간기업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용납을 해요.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의 민간기업 재산의 몰수를 용납하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1965년 보상합의가 끝난 이상 민간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세력이 저지른 일로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1심, 2심에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그 누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 재판을 뒤집어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아마도 당시에 사법부 삼선수 작전을 인하여 문재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왜 수용을 해요? 그래요. 어,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되겠다. 그럼 다 돌려줘야 되죠. 현 시세로 쳐가지고 그때 받았던 보상금. 사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상도 받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또 일본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많이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항제철소 설립할 때 어느 나라도 기술을 제공 안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술을 제공했죠.
그래가지고 뭐 조선업이건 자동차 산업이건 한국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지원을 받은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되었다고 평가하며 2018년 11월 21일 정부는 외교부 주관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반일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930년대에 이르면 일본인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한국인을 제국의 통치 파트너로 삼아 청계 종족 등 중 2등 종족으로 대우한다. 그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신규 코어를 통해서 사례도 봤잖아요. 대우가 좋잖아요. 불법으로 밀항했지만. 위안소와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군경이 여성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시켰다는 주장은 역사적 배경상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협조를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한 일을 벌이면 한국인은 협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여성들은 제법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 가난한 한국인들이 딸을 팔아넘기는 일은 흔했다. 그러한 관습이 식민지 시기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래 전차금 받았다 하죠. 부모들이 전차금 때문에 이랬다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미국군이 조사한 내용에 그 부모들이 팔아넘긴 거다. 가난한 시절 딸들은 한 100년 전 되나요? 그래 100년 전에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근대국가 수립되면서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신분제도를 금지하니까 차별이 없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다. 그런 가습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을 노예 취급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찾기 어렵고 준이 일본인 대우했다는 근거는 무척 많다. 뭐 사과도 마찬가지죠. 신규국가 뭐 차별 받았냐는 거예요. 기업가가 되는데 일본권 히트 쳐가지고 롯데권 히트 쳐가지고 재벌이 된 거죠. 큰 사고가 된 거죠. 식민지 시기 한국인 출신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사학과 등은 무척 많다. 어지간한 직업이 다 보장됐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 자유가 보장됐다는 거죠. 그 생활상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미일 연합의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거 잘 보라는 거예요. 위안부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언밖에 없지. 징용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했을 것이다. 노예처럼 됐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배경을 보고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닐 거다 얘기하지만 위안부 같은 문제는 어떤가요? 여성을 납치하고 성매매를 시키면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근데 전해지는 얘기는 한 1990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뭐 가족들은 뭐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인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았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아마 아닐 거다. 거짓말일 거다. 정부 인사가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정부 인사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의 구축은 영원의 조국인 북한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계속 반일 감정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 인사들은. 한미일 연합 구축되면 이제 북한이 한국을 통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거의.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